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해양 안전과 긴급 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박내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내호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하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내호입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서 정창덕 송호대 총장님께서 단장을 맡으시고 블록체인 협회라든가 국방정보통 협회 등 8개의 단체가 연합협의회를 맡고 있고 제가 초대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해양 안전과 긴급 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특히 오늘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김광선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해양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충남의 해안에 대해서 해양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임무를 받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호서대가 이 수중통신 기술에 아마 전국에서 어느 대학,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가장 앞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협 중앙에 놓으셨는데 어선에 대한 모든 통제본부가 이제 거기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더망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오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전체적으로 개요로부터 시작해서 토의 주제까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YTN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첫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난 사고의 사실은 66% 정도가 어선인데 어선에 대한 노후화도 있지만은 이게 실종됐을 때, 침몰됐을 때 이 긴급 구조라는 문제들이 상당히 큰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인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해 수호 날이라고 해서 55명의 우리 해군 많은 아까운 병사들이 이제 순직을 했고, 특히 다음 달이면 또 세월호가 있습니다. 그 대비해서 하여간 오늘 전반적으로 이 해난 사고에 대한 안전과 긴급 구조에 대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난 사고 발생 현황을 쭉 보시면은 많은 인원들이 실종이 되고 사망하는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해난 사고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월 한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각종 태풍급의 강풍과 눈보라, 특히 야간 작전 이런 것들에 대비한 상당히 장애 구조가 난관에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특수구조대 투입했을 때 투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저체온증이라든가 수중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습니다. 현 슬라이드에 보지만은 좌측에 독도에서의 소방 헬기라든가 군용 헬기가 추락했을 때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수리 고속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소요됐고, 특히 우측에 우리 천안함 이런 인원들에 대한 문제들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의 경제적 손실이 노정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각 인원에 대한 수색 비용과 이에 대해서 이제 오션 플래닛에서 소개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중
위치가 식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하고 조난자 위치 식별이 이 골든 타임 즉 상당히 그것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잠수사가 직접 참수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다. 왜 우리가 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상당히 탁도가 흐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직접 참여한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매주 한 척씩 침몰한다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교통 사고 확률이 5.7%인데 해난 사고는 무려 3.7%에 달하는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인양하는 비율은 한 27%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나머지 73% 정도가 이제 바닷속에 있는데 이 기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이 피해들이 굉장히 심하다. 해양에 대한 오염도 이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특히 총 인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인양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손실을 적게 하면서 인양도 하고 인원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해양 안전과 긴급구조 통합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적과 중점, 필요성, 산업보안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많은 우리 해수부나 행안부 또한 관련 기관 출연연들 포함하고 그다음 기업들에 대해서 이 해양 안전에 대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특히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뇌를 차면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정책부 정책 나름대로 많은 그 고민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을 점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세계를 점령하는 일이 된다고 옛날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양 산업을 정말 새로운 측면에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이 수중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특히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 화력 발전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적들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수중으로 침투할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국가재난망의 일원으로서 이제 LTM이 이제 완료가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육상에서의 PSLT, 해상에서의 LTM 100km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철도 LTR 이렇게 해서 크게 재난망이 작년에 모두가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는 좀 기반 체계가 좀 많이 준비됐다. 이런 기반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통신 체계와 이런 것을 좀 묶어서 이제 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제 KT와 SK텔레콤에서 나온 자료를 했는데 LTM 같은 건 100km까지 이렇게 돼서 통상적으로 우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이렇게 볼 때 약 100km 부근에서 해상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분석이 지난번에 데이터를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km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상 부위와 연결시키고 또 우리 호소대 고왕님 전 부총장님께서 연구하시는 바닷속의 노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안전 대책도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양 안전에 대한 통신 체계 제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제 사견입니다. 이게 제가 아마 정부 부처에서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저거는 또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준비되고 있는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각종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파악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아마 정부 부처나 기관의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또 저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는 이제 수정해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LTM이 있을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해양안전망 유지로 유지보수 운영비 소요가 일부 된 데가 있고 특히 최대 100km까지 이제 이게 우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애동 메쉬 기능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넣으면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주무부서가 되어 있는데 국가 PSLT를 주무식으로 해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이게 이제 간섭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도 금년도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양청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데서 지자체 나름대로 많은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이게 세계화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트 사업인데 이것은 해안에서 약 한 해상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 유보트라는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지금 우리가 1km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약 한 60km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명 구조를 하는데 이 거리가 좀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좀 우리가 같이 더 보강시키고 특히 최근에 이제 킴스트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킴스트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수륙 양용 드론까지도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보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측에 보시면 구조형 무인 드론인데 특히 이 드론은 이제 파도부터 시작해서 강풍 이런 데 매우 취약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인명 구조용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는데 구명조끼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 이게 잠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명조끼를 넣어서 골든 타임 안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구조 장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해수부에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협에서 발주해서 어선 전환자 구조형 개인 위치 발시 장치가 현재 지금 실증해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좀 첨언을 하면은 해상에서의 위치 식별은 좋은데 과연 이 인원이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수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워치라든가 목걸이 형태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구명조끼에서 해상과 수중과 연결하는 이러한 우리가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나 위치 수진 장치에서 이제 같은 시계형, 고리형 이 파트들이 이제 와이파이 로라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LT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청이라든가 수협 종합 상황실에서 이러한 것이 분석이 될 때 이 해상과 수중 속에서의 통신 대책을 좀 함께 강구를 하면 인명에 대한 우리가 존엄성을 더 강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올 문제가 이제 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특히 오서대에서 우리 고학님 부총리께서 개발한 거 보니까 위치 발신기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의 그러한 저전력으로 쓰는 것을 제가 한번 지난번 브리핑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공안전통신망 포럼이 이제 지난 3월 23일 날 조찬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찬에 참가했는데 안행부에서 작년에 추진과 금년에 할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담당 과장님이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가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됐고 개통식까지 가졌다는 문제, 특히 재난선박해 이동기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건 이제 재난안전통신망법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제정됐다는 게 가장 이 의미는 이제 아마 정부 부처에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과기부라든가 R&D의 과기부, 그다음에 해수부 이런 정부 부처가 할 때 이제 아마 주무부서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부처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제 아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통신망 기본법 이게 시행규칙 시행령이 됐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재난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이제 일어나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사업들이 있고, 특히 이제 재난에 대한 기술, 특히 AI 기능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도 한 205억 정도가 이제 확보됐었는데 아마도 이제 기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정부 부처에서는 이 재난에 대한 관심과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해수부 사항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같은 경우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이 또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을 이제 서비스 제공했는데, 저도 여기서 또한 느끼는 것은 바다 위 해상만 내비게이션도 중요하지만 바닷속과 바다 위를 넘나드는 그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국방 같은 경우도 이제 유인과 무인의 수상적 문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북한의 SLBM에 대비한 우리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정부나 국방부에서도 아마 많은 고뇌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초고속 해상 LTM 고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이 체계들 두 달 바다내비 기관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해수부에서는 큰 역할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행안부나 해수부, 과기부 이런 호서대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R&D화 시키고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 그동안 연구했던 거, 실물 나왔던 것을 좀 다 정리정돈을 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슬라이드는 해상 수중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 기지국 컨트롤 아직 부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해상에 부위가 굉장히 많이 몇만 대인가요?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이 부위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호서대 기술이 갖고 있는 수중 노드를 좀 만들고, 특히 이 수중 부위에다가 이제 아까 했지만 유보트 같은 경우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약 한 다중으로 설치를 곳곳에 해서 우리가 리모컨만 누르면 가까이 있는 이 조난자를 좀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상당히 이게 바다의 속에 옛날 빠졌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저체온증이 생각보다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뭐 헬기라든가 뭐 드론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서 제가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수협 상황실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이어지는 이 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수중 부위를 이용해서 구조 장비를 이 해안 플러스 해상에 전진 배치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부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또 우리 한국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수중 통신과 해상 통신을 좀 엮어주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세계화되지 않겠나. 특히 이런 것은 블루오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나 이런 데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GPS 위치 방향들, 특히 또 하나 주목할 일은 이제 위상 배열 추적 기술 능동형 방향 탐지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 전방 허용 오차가 상당히 적거든요. 이거는 국방 ADD인가요? 거기서 아마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공론화 시켜서 해상에 이러한 기업과 연계시켜서 하면은 아마 우리 수중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골든타임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계속 이어서 자동 위치 시큐 전환 추적 체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이것이 특히 ARIS 즉 소형 선박에 있는 이러한 구조 신호 통신망하고 이런 운영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그 파트인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보한 그런 내용과 이제 유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션 플랜이라는 이 회사에서 소개한 자료인데 특히 이게 이제 우리 국방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아마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돼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선이 침몰할 경우 침몰 위치를 식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몰이 되면 바로 침몰과 동시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것이 불이 떠가지고 이제 위치 송변하는데 요 사실은 이 송신기가의 거리가 많이 못 나가서 우리 호소대에서 갖고 있는 기술과 좀 붙여주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것이 우리 국방에서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현 슬라이드는 GMT에서 이제 갖고 있는 브로시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많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성 통신부터 시작해서 각종 통신망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낚시배라든가 소형 어선박 이런 데들은 사실 이게 운영 유지비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자체별로나 많은 그 보조금도 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종합 상황 관리 체계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일어나서 선주는 선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객선 하는 그런 여객선 협회라든가 아니면 여객선 표파는 그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5천 개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선을 갖고 있는 특히 선박을 갖고 있는 선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체계가 다 있겠지만은 좀 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살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슬라이드는 통합관제 체계에 대한 문제들, 구조 활동의 통신망에 대한 연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양을 위한 통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무선 통신망 활용 측면에서 안정과 편리, 확장, 조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이제는 이제 유튜브로 모든 전쟁 상황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도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유튜버들이 현장을 찍고 해서 국민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절대는 안 되겠지만은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파트들도 우리가 해상 안전 긴급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한번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센서로부터 디자인 표시부터 시작해서 액션까지 이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감시 정보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DB 분석을 하고 통신체계 상황 구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파트들도 각각 AI 빅데이터 기법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또 AI 업체분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서, 운영, 분석 모든 것들을 해서 실제 선주가 이것이 지금 오늘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겠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본부에서는 이제 안전사고가 났을 때 현재 어떻게 침투해야 투입해서 우리가 구조를 할까 이런 대책까지도 하는 이제는 좀 AI 기능을 좀 더 깊이 있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슬라이드는 이제 AI 융합 해양 감시 시스템에 제가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이 솔루션인데 이것은 각각의 AI 기능을 좀 묶어서 정말 결심권자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묶어주는 온톨로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도 요즘에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구슬이 이제 서만 해도 깨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구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좋은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또 드렸습니다. 슬라이드는 상당히 그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마 특히 제일 우측에 이제 우리가 해상부터 바닷속과 특히 기장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현역 시절에 방문해 봤는데 1선, 2선, 3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선 방어, 2선 방어는 자체하지만 우리 3선 방어, 외곽 방어 같은 게 우리 군부대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닷속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볼 때가 않겠나. 그래서 감시 영역별로부터 시작해서 활용, 공유, 각종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즉 해양안전 통합관리 체계부터 이제 다계층 감시사 통합의 해양 경계에 이어지는 이런 파트들이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진 화력 발전소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적이 침투해서 수류탄을 한다든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많은 제철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책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아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아마 이러한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솔루션들이 많이 준비된 걸 이제는 통합하고 융합하고 그것을 AI 기능을 넣어서 결심권자가 쉽게 결심하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최종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시급하면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또 제2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럴 때 유관 기관과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재난망을 이렇게 제가 이제 국방부 정보국장 할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었는데 육상은 PSLT 그다음에 철도는 LTM, LTR 해상은 LTM이 돼 있거든요. 기반 통신망이 깨라는데 이제는 좀 디테일해져야 되겠다. 디테일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중 통신 탐색이라든가 해상의 인명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각각에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쫙 펼쳐놓고 뭐 어느 파트를 연동시킬 것인가. 또 이 해상 우리 박신철 위원장이 계신데 세월호 현장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과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이 있겠어요. 누구 연락해라 또 그 지역에 다니는 또 선박에 대한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해군하고 역할, 공무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봐서 실질적으로 한번 작전을 한번 해본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유관기관만의 통신망 통합하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지금장부터는 이제 보안 체계를 제가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있다도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의 장성들이 지금 어제 뉴스까지 7명이 죽었는데 휴대폰으로 작전한다. 그래서 이제 보안 체계 누세 갖고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나이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체계와 시스템이 있다도 이 보안 체계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선 인증 후 접속이기 때문에 선 접속 먼저 접속하고 후 인증하다 보니까 이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이제 해커 입장에서 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측의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같은 편이다. 선인증 후접속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에트리와 함께 기술 이전 받아서 일단은 제로 클러스터라는 이 파트로 해서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VPN 시대는 이제 미국에서는 갔다고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SDP 환경으로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는 구체적으로 게이트웨이와 클라이언트 이 서버 쪽에 에이전트만 이렇게 해놓으면 최근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체계를 좀 집어넣어서 이번에 사이버 해킹에 대비했다는 그런 보도자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요 슬라이드는 이제 좌측에 이런 숫자를 기록을 하면 숫자가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면 이제 우측에 데이터 외부 간섭으로 또 보호하는 아주 새로운 피코 프로텍트라는 기술이 또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보안 업체, 보안 기술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세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 보안 체계도 있지만 저는 이 보안 체계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서 이제 소개를 시고, 특히 탑재하기가 쉬운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브리핑에 드렸는데, 제가 판단한 기대 효과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해서 협의체를 좀 신속 정확하게 해서 인명구조, 사람의 인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명구조에 대한 골든타임을 진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중 침몰 선박이나 인원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좀 해서 수색 장기화에 따른 수색 인원에 대한 피로도, 장비에 대한 연료부터 시작하고, 이 경제적 손실이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중 침몰 선박에 대해서 유류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식화되고 했을 때 이제 해양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로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기급하게 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총 구조 비용과 인원 규정 대비해서 약 한 300% 이상 예산에 절감하고 있지 않겠나. 수중 위치 탐지라든가 이러한 통신망에 대한 연동 문제, 이런 걸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적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제안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도 민간군 협조 체제가 잘 돼 있고, 또 그렇게 또 수시로 또 아마 정부 부처에서는 회의체도 구성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부나 안행부, 국방부, 해군, 수협중앙회, 해양경찰, 소방방재청, 이래서 해양안전과 이러한 긴구조 체계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현 상태에서 한 번 더 보고,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도 많고 저수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북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내륙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게 강도 폭도 넓고 많은 게 있고,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많은 유람선들이 다닐 텐데,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R&D 실증을 좀 실질적으로 좀 해서 R&D가 바로 사업화해서 우리 호소대를 중심으로 하든지 이런 출연연 이런 분들이 R&D를 해서 이것을 좀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 기술을 좀 이전받아서 사업화하고, 그게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제 이것을 세계로 좀 수출도 하고,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다를 다 끼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의 좋은 기술과 일부 R&D를 좀 포함하고 해서 좀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광선 우리 충남원장님께서 취임하신 1년 되셨는데, 정말 지난번에 1년 성과보고 대항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이 넘게 일을 크게 하셨다. 그중에서 오늘 해양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또 관심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수중 통신 기술과 연계시켜서, 특히 오늘 해수부에서도 오셨는데 오늘 이런 포럼 내용들을 잘 정리정돈하셔서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에 대한 관련 기업의 재난 정보에 대한 관제 플랫폼, 이런 공유 방안이라든가 이런 4가지 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오늘 각각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상황이 또 필요하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의 임무를 부여받고 준비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모든 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견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해양 안전과 구조, 특히 인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그러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볼품없는 제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내호 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 토론입니다. 종합 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이신 김광선 원장님 종합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그리고 또 코로나가 그냥 급속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또 여기 우리 모이신 분들이 또 건강을 또 지키셔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한 또 많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오셔서 우리 충남과학기술혁신 포럼이 제 12회 포럼입니다. 저희가 생긴 지 아까 그 박래호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매월 저희가 이 시아스트 포럼 즉 시아 포럼을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이 코로나가 또 한참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유튜브로 사실 시아 포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유튜브 포럼을 계속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뭐 많은 정중 없이 전문가분들만 모시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이 한 40-50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충분하게 토론하면 거의 한 2시간 총 시간이 2시간 걸리는데 이 2시간 정도 이제 해보면 우리가 그 설정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래야 이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과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진흥시키는데 씨앗이 되겠다라는 게 저희 그 과학기술진흥원의 이제 설립 배경인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토픽을 계속해서 설정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남에 처음 오신 분도 이제 계시고 그러신데 이 충남은 우리나라 그 국가 지역 총생산 국가 총생산이 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지역 총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도 저희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무역 수지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290억 불 정도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충남에서만 거의 한 600억 불 가까이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어서 국가에도 아주 그 엄청난 그런 공헌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그 충남은 뭐 이 농업부터 또 첨단 산업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제철, 자동차 등이 있고요. 특히 저 우리 서해안으로 가면은 발전소,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 그다음에 화학 플랜트, 또 뭐 제철 이런 아주 기간 산업들이 쭉 깔려 있어서 이 해양과 기간 산업이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그 우리 충남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바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안전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선진국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양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만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배경하에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나중에 또 박래호 우리 회장님께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제가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순서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종원 교수님은 또 우리 우주 통신 쪽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의 통신에는 우리 고학림 교수님 계시는데 또 우주 또 항공 이쪽의 통신 전문가신데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 교수님 부탁 좀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해양 안전과 긴급 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양 안전과 긴급 구조는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좀 이렇게 분리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있지만 분리된 개념을 통합을 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실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제안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안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잘 이렇게 구성을 하고 구축을 하면 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뭐 해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그 안전의 중요성은 그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 그 많은 면적이 소실이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안전도 뭐 지금 원래 해사통신 저는 원래 이제 위성통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해사통신은 이제 영국 그 메리타임 세럴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 그 대륙에 있는 해양 그 통신을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이제 L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배와 통신을 해 가지고 배의 모든 상태를 이제 본사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메리타임 세럴라이트 기능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L밴드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통신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직에도 위성이 지금 KT셋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뚜라야 위성 시스템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AP 통신이라고 AP 우주항공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위성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위성 전화기가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그 메리타임 세럴라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본사나 자기 집하고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안전이나 긴급 재난을 위한 그 위성 전화기 설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 오늘 문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이제 아마 적어도 위성을 아마 정부 정책에서 이제 과기부에서 하고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적어도 그다음에 최소형 위성과 PSLT, PSM, LTM, LTR과 연계시키고 해상 통신과 연계해서 바닷속 통신과 연계하는 대규모 플랫폼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연구개발소를 좀 만들어서 하면 지금 아마도 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좋지 않나. 아마 그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 위와 바닷속을 연결하는 이러한 통신 체계는 세계 어디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국화 시켜서 한국에 구축을 하고 세계화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상당히 멋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은종희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도 쏘고 인공위성도 올리고 있죠, 그죠? 인공위성 올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로켓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육지, 그다음에 항공까지 서로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체제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해볼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김춘선 우리 호서대 초빙 교수님이신데 부처 해양 그 수산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들어보시고 우리 정부 부처 지자체 그다음에 관련 기업 등의 그 재난 정보 시스템의 뭐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혹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서대 지금 산학협력 교수로 있는 김춘산입니다. 이 주제는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은 해양안전 긴급구조 이미 수십 년이 아니라 뭐 수천 년 전부터도 뭐 인류가 일단 재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시작한 이래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왔던 분야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그 동안에 계속 되어 왔던 그런 주제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는 분야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이거죠. 물론 해결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만큼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아직 좀 미흡하고 와닿을 정도까지 해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부터도 안전관리 이거는 굉장히 강조되는 있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으로 흘러왔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운수 소관으로 다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게 다치고 나면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야 이거 좀 뭘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보면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해난 사고가 특히 뭐 그전에도 해난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특히 부각이 됐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됐었고 또 사실상 뭐 정치나 이런 걸 떠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전관리 특히 해난관리에 대해서 이 해난관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굉장히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기재부라든가 뭐 이런 총괄부처 쪽에 좀 많이 근무를 해서 뭐 이런 데 좀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재부 주로 이제 예산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이 재난 예산을 앞으로 안전 예산을 별도로다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게 2015년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TF에 좀 참석을 했어요. 당시에 보니까 이 해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수 재난이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것도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엔트리로다가 서울대 병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산불 문제 아까 얘기 뭐 우리 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산불, 화재, 또 이 쓰나미라든가 태풍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난이에요.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싱크홀 문제까지도 그때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하에서 다 다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촉발은 재난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남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심이 됐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다뤄졌었고 또 그걸 위한 전담 예산과가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으로 예산실 내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TF도 구성되고 또 그런 분야별로다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 뭐 필요한 소요를 제대로 적시에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좀 나왔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예산 안전 예산을 이제 뽑아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건 요 정도 가지고 모자라니 증액하고 상향 조정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요 사이도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지역별 균형 예산 짜놓고 나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여다보면 또 뭘 하냐면은 이 성평등 예산도 해요. 양성평등 이것도 들여다봅니다. 또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문별로다가 예를 들면 국방복지 뭐 이런 그 뭐 R&D, SOC 이게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보는데 이때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좀 보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그런 레벨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좀 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 그 재난이 그렇게 뭐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인식 부족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행태라든가 뭐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통합 관리 같은 경우 이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장 중심으로 해라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뭐 하는 것에다 중심을 둘 게 아니라 조치하는 데다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희생양만 찾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이제 아마 있어가지고 안 됐지만 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중심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것이 아직까지 못 따라갔던 측면도 일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 과학적인 이러한 장비 기술의 개발이 이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자, 산불 같은 경우에 보시죠. 소방기기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항공기 블랙박스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감염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방호복이라든가 또는 치료 항생제라든가 소독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탐사 장비가 있었어야 돼요. 쓰나미라든가 이런 경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 이런 기술이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홍수라든가 시설이 붕괴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와 또는 시설, 탐사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해남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안전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어떻게 보면 투입도 되고 통신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 내비게이션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거, 또 LTM 같은 경우 지금 구축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나온 것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해상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공중도 돼요. 우리가 우주 다루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됩니다만은 수중은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그만큼 기술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던 측면이 많은 거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뭐 오늘 뭐 저희가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호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뭐 호서대뿐만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수중 무선 이런 통신 기술이 그래도 상당히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미트시킬 수 있는
상용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극복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해상의 재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내호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뭐 전적으로 사실상 동의하면서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재난망 구축이라고 그럴까 운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있어서의 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준까지 포함된 그런 해양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이거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것을 좀 더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은 여기 또 더 전문가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이 나오실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강조드리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고 발생 시에 골든 타임 내에 이제 뭐 얘기 나왔죠. 했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인명 구조 이런 걸 잘 줄이고 또 어쨌든 구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수중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상 문제만이 아니라 수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포함된 기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해상 위치 정보 전송 기술이나 방향 탐지 기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중이 포함돼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지당하고 당위성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하나의 적시 타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기검증이 됐고 또 이미 국제 표준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단계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수중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과 해상을다가 수중까지 포함한 망라된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구조 자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해양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렇게 수중을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통합 어떤 이런 해양 관리 체계 구축에서 어쨌든 이런 것이 좀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 박노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이제 작년도에 어느 정도 구축하고 이제 고도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여기에서 이제 같이 아마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고, 또 해양수산 쪽 분야는 또 해양수산 분야 나름대로 지금 뭐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LTM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고도화시켜서 같이 연계시켜서 이게 통합으로 가야 옳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중 무선 통신 기술이 이런 기능 외에도 앞으로 쓰여져야 될 그런 분야는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선 지금 3분의 2 이상의 해난 사고가 어선 쪽에서 나니까 어선과 관리된 거 있죠. 또 낚시객들도 많이 있죠. 또 어망 이런 데 관리 문제도 있죠. 이게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요. 인명 구조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방적 블랙박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침몰 선박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좀 식별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인양하고 이런 등등에 활용될 수 있는 거. 아까 해양 경계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상용화라든가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수중 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런 해양 안전 긴급 구조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술을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로다가 일단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 위해선 지원이 대폭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아까 이 통합 관리의 연구 개발 소요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소요 문제 뽑아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소요는 다 넣어줘도 돼요. 현재 연구 개발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30조에 육박합니다. 지금 SOC 예산보다 더 많아진 그런 상태고, 또 갈수록 아마 이 R&D 예산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소요는 이런 수중 무선 통신과 같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정말로 큰 발전과 큰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그 어떤 그 수요에 대한 것을 아끼지 말고 아마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전국적인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수중무선 통신 기술에 수중을 포함하고 수중무선 통신의 기술이 적극 활용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오늘 정말 박내호 우리 회장님의 발표 아주 정말 잘 들었고요. 정적으로 하여튼 동감하고 앞으로 좀 저희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또 기재부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SOC가 중요할 때 엄청난 예산을 이제 붓고 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한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재난과 안전, 국민이 더욱더 행복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진 사회를 이제 구현해야 되니까 이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고, 우리 그 제가 소방 그 재난 쪽에 조금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소방청에서 발표하는 화재 1년 동안 화재 건수가 대개 한 4만 건이 돼요. 4만 건.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된 그 화재 발생 건수인데, 그게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4만 건으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재난이 계속해서 투자는 좀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는데 재난이 안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줄어들고, 사실은 그러니까 후진국형 재난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형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산불도 더욱더 대형화가 되고, 화재도 뭐 이제 작은 그런 후진국형보다는 선진국형 화재가 고층 건물에서 아주 그냥 대규모로 일어난다거나, 또 한 번씩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경우로 이렇게 계속 진화가 돼서 사회가 변하면서 안전의 그 불감증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도 변화되면서, 거기에 그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장치,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진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동안 이 그 육지, 뭐 공중 이쪽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R&D나 또는 산업화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그 수중까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수중과 공중과 육지까지도 다 포함하는 통합 안전재난 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의 바탕을 둔 연구, 그다음에 산업화, 뭐 수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아주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저희 그 충남 지역에 오늘 호소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참 이 호소대에 이 고학림 교수가 계세요. 고학림 교수님이. 근데 이 고학림 교수님을 제가 보니까 야, 진짜 우리 충남 지역의 아주 보배입니다. 저도 이제 교수 출신이시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은가. 그래서 또 이 수중 통신에 대해서는 아주 평생 쭉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를 오늘 바쁘신데 모셨는데, 아무튼 우리 고학림 교수님 의견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해양 문제가 생겼을 때, 해양 사고가 났을 때 긴급 구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일단 어업 같은 이런 어떤 해양 작업도 있지만 해양 레저 활동이 굉장히
당시에 한 800만까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혼자 낚시하 소형 배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죄송합니다. 어떤 해양 사고가 났을 때 그 해양 사고가 난 어떤 배나 선박이나 아니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봤으면 그 사람에서 어떤 자기 위치나 조난당했다는 신호가 바로 국가 재난망에 연결이 돼서 바로 그 해경이나 뭐 드론이나 와서 아니면 인근 선박들이 와서 군안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나 그 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가장 좋은데요. 그건 사실 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려돼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해양 사고가 났을 때 이 해양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릴 것이냐, 바로 알릴 것이냐. 일단은 그 선박이면 선박에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이 어떻게 그 휴대성이 좀 강화된 그런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을 뭐 조끼에 착용하든지 몸에 착용하든지 하고 있어서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정보가 이렇게 국가 재난망에 연결되게끔 해야겠죠. 지금 현재 구명조끼에 어떤 VHF나 아니면은 사물인터넷 통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선박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이렇게 구조 작업 이런 것들은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침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해양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 국가 재난망을 통해서 국가 상황실이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 있는 그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선박이나 해경이나 이런데 전부 그 물속이건 물 위건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골든타임 안에 어떤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형 이런 휴대장치 같은 거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바로 그 해경이나 이런 데가 사고 현장에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근에 있는 선박이나 아까 박내 회장님이 말씀하신 뭐 주변의 부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만약에 인근 선박이나 아니면은 부위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호가 상황실로 전송이 될 때 어떻게 만약에 해양 같은 경우에 LTM을 재난망과 연계시킬 것이냐 이걸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사실 입법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선박이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입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생각에는 시범 사업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뭐 행안부에서 할 수도 있고 해수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충남이 어민 인구가 어민 인구의 비율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마 3위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으로 아마 수도권에 있는 낚시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충남에 섬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객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용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예 충남에서 먼저 이런 어떤 해양 안전 관련된 관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해결해야 됐던 문제, 어떤 수중이나 육상이나 해상이나 해서 자동으로 어떤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장거리 통신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부 이렇게 안전통신망을 통해서 상황실이나 이렇게 가게 하는 거래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조 작업하는 거를 한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해 놓으면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상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해난 사고 생겼을 때 바로 군안 활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번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아 그래 진짜 이렇게 해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한번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에 대한 플랫폼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이거를 뭐 행안부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입법화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TE망을 재난망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선박이 사고를 즉시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충남이 이 낚시꾼도 많이 오고 또 어민 인구도 어떻게 보면 전국 3위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나 해서 해양 안전 플랫폼을 뭐 충남과 뭐 행안부 아니면 여기 우리 오늘 오신 해수부도 관계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해서 또 특히 다음 우리 토론자로 우리 말씀하신 박신철 위원장님께서는 또 수협이 모든 이 어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수협도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충남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다음 그럼 우리 박신철 위원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철입니다. 오늘 논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론을 내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 현직에 있을 때부터 손에 잡힌 얘기를 해야 되지 공중에 또 다른 얘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이제 구명조끼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구명조끼 살려만 놨잖아요. 요즘에는 해수부 우리 후배 사무관님들이 이렇게 위치 발신하는 것들을 막 약간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있는 모양이더만. 근데 제가 이제 이 통신관의 연계가 안 돼 생기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민간 업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구명조끼 위치가 발생된 구명조끼보다도 훨씬 좋은 구명조끼를 개발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통상 구명조끼가 배에 빠지면은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리려면 뭘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겨야 돼. 그럼 그때 이제 올라가거나 위치 발생시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머리가 드러났다는데 뭐 정신이 없어. 그럼 정신 놓치면 위치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물에 빠지면은 예를 들면 일정 부위가 물에 압력에 살짝만 닿으면 자동으로 위치가 발생되는 그런 걸 개발한 경우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하는 말이 이거 이렇게 좋은 거 했는데 이거 좀 국가 구조군원 기관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려 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방식은 우리 고 교수님처럼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앱만 깔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 인명구조군안 책임 기관은 해양경찰청이란 말이죠. 물론 해수부하고 상위 기관이지만은 해양경찰청하고 쓰는 통신망이 달라서 해양경찰청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아주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각 기관 간 통신 군안 체계의 어떤 이 불합치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많잖아요. 그 문제는 정말 상위 개념의 큰 문제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만 얘기할 뿐이고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이 토론 결과가 행정안전부든 어느 정도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구명조끼에 빠진 사람이 좋다 그래갖고 이제 울치가 잘 갔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우리 김성재 사무관님은 그럴 거예요. 호소대에서 수중통신 이걸 했다는데 아마 반신반의할 거예요.
우리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되게 그래요. 왜냐면 검증이 확 시작이 안 되면은 그거를 이 쉽지 않거든. 이게 법률이나 이 정책이나 제도로 이거를 반영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검증이 된 다음에 그거를 뭘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성대 사무관님은 수준통신 얘기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할 확률이 있어.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한 그 사람 빠진 사람이 설령 위치가 잘 갔다 하더라도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간 지나가면 얘가 가라앉으면 그다음에 수중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위치가 어디? 아니 그거는 아직까지 먼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당장 그러니까 당장 그 저기 물속에 구명조끼 이거 빠지더라도 물속에 기존에 있는 아마 위치 발신 장치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다 먹통이 되는 거야. 다 먹통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전에 땡기든가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가는 게 없잖아. 물속에서는 이제 먹통이 되는 핸드폰 가지고 가면 핸드폰 물속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중통신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특허도 났고 했으니 지금 우리 각종 우리 재난 사고가 나면은 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나 항공기나 아주 여러 그 오랜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뭐 하지만 솔직히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까 보시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단초가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수중통신이라는 단초가 제공이 돼서 혹시 우리 김성래 사무관님이 가면서가 이 수중통신 수중에서도 위치를 발신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반드시 착용을 한다거나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게 이쪽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기존에 지금 아까 뭐 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위성, 육상 뭐 지금은 해상이나 저기 배는 육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거의 뭐 LTE 망연이 다 돼 있으니까 다 통신 어느 된다고. 물론 커버리지는 다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들면 뭐 위성으로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돈 비싸서 그렇지. 통신 비용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물속에 빠졌을 때 이제 헤매는 거 아닙니까? 어디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에 어떤 희망을 좀 특허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쏘아 올렸으니까 그것을 그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저 행정안전부나 우리 저 해양수산부나 이쪽 부서에서 지금 그게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기술을 그 저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뭐 배가 침몰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그 장치라든가 시설을 갖추도록 가능하면 갖추도록 하는 걸 제도하는 걸 한번 꼭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 이쪽 분야가 발전하고 그게 돼야 수중하고 뭐 위에 뭐 저 배하고 육상하고 이게 연계망이 이게 구축이 되지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뭐 구축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어차피 전체 이게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구조군원 기관이 이제 불가피하게 뭐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가 전체 뭐 기관별 통신 이런 거를 뭐 저 연계 통합 방안을 작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우리 오늘 해양안전이니까 이건 저게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해수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 필요하면 R&D 선제적으로 하고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 있으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잡일이 많거든요. 이 큰 일이 있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막고 짜갖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걸 제도하고 싶어하지 스스로가 다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아까 말한 실증 R&D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육상은 다 못하더라도 우선 급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 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해양 쪽만이라도 우선 그 해양 경찰이라든가 뭐 수협이 사실은 지금 바다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것은 배 때문에 그래요. 어선이 우리나라 한 6만 척 이상이 되잖아요. 뭐 기존에 다시 상선들 왔다 갔다 해봐자 그거 뭐 많아야 5천 척, 10,000척도 안 될 거예요. 그거 다니다가 뭐 지네끼리 하는 거지. 사고는 대개 어선 숫자가 많은 게 많이 나는데 그러면 사고 나는 곳에 반드시 어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다 신고를 해서 다 지금 해경들도 어선이가 신고해서 다 데려가는 거지 지들이 알아서 발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선들은 모든 정보망이 어디는 수협으로 다 들어와요.
통신부 수협 들어오면 수협에서 해경한테 야 어디쯤 문제 생겼다고 알려주고 이런 경우거든 대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선하고 연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선은 촘촘하게 전국 바다를 다 떠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협의 어떤 어선안전본부하고 그다음에 해경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저 이렇게 저 우리 해수부나 뭐 이내비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전체 육상이나 다른 것까지 통합하면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먼저 1단계로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되는 재난망 통합하는 작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잘 짜시고 오늘 토론 결과가 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이게 하시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원장님이 행정안전부나 뭐 소방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거 좀 결과를 좀 전달하시고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이거를 국회 가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의원 난이들 모아놓고 이거 지금 사람 이게 돈 낭비하고 사람 나가 자빠져갖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이 안전이 구멍이 나고 있는데 이런 방안으로 한번 하셔야 된다고 하고 여론을 그때 한번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오늘은 우리 작은 출발이지만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 저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대안까지든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저도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이 안전 쪽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뭐 규정이나 뭐 법안에 대한 그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사실 나서서 해야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뭐 재난안전법 뭐 저기 뭐 뭡니까 저기 산업안전법 뭐 가스안전법 뭐 행안부법이죠. 예,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행안부가 예, 예. 통합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원회 가끔 이렇게 몇 번 참석해 보면 사고 우리 저기 예를 들면 물류 이 그 화재 사고가 그냥 막 계속 나면서 사람이 몇 번 죽어가니까 이거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 관련 법을 다 또 이렇게 조사를 시켜서 뭐가 미흡한지 뭐 개정이 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관님 뭐 이제 현직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또 같이 어려우면 같이 진행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어쨌든 뭐 우리 충남의 이제 지방자치제로서 시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곳에 계시는 또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뭐 지사님 같은 경우도 이쪽에 특히 관심 있으셔서 또 지사님들끼리 또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가끔 만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해수부, 뭐 행안부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도 거기 있고 사실 소방청은 저 행안부도 소속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지금은 그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정책 명칭은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저희 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제 힘을 실린 것도 이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제 그 좀 안전 관리 체계를 이제 고도화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예타도 한 번에 이제 통과해서 한 5년 동안 한 1,118억 예산이 들여서 서비스도 개발하고 통신망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서비스는 이제 국가가 이제 R&D 원래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는 무슨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있듯이 이제 그런 거를 국가가 R&D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저희가 민간에서 개발한 것도 이제 초창기 버전은 좀 서비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계속 예산을 태워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지금 박래호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바다에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제 아직 활용성이 이제 높지는 않은데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망을 막 그 시작하고 아주 많은 기관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제 필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유튜브 중계가 되니까 이제 정확히 상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뭐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그 망을 지금 쓰고 굉장히 그 검증을 해서 이제 효과가 좋은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이 망이 구축하면서 이제 LTE 기술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마 육상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사용된 게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쓸 수 있게 된 게 3G에서 통신망이 LTE로 바뀌면서 이제 데이터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초기에 스마트폰이라고 좋다고 샀는데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앱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쯤 지나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금의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생기고 이제 망은 20년 전에 생겼지만 그 서비스는 한 10년쯤 뒤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바다내비 사업이 망을 깐 겁니다. LTE급의 망을 그 100km 물론 이제 100km까지밖에 이제 안 되지만 근데 그 면적을 따져 보면 이 국토 면적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육지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해역에 LTE 망을 깔아서 이제 앞으로 그 망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길 거고 그게 이제 안전 관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뭐 수산업 관리 그다음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그 서비스가 생겨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제가 이제 통합 방안인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망 측면에서는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LTM이 저희 이제 그 바다 그 LTM이 이제 해상의 커버리지는 딱 확보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아까 은종원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공중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수중하고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망이 이제 100km까지 깔려 있으니까 수중에서 어떤 그 부위를 통한 어떤 노드로 데이터를 모으면 그걸 육지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위성과 연계가 되면 저희가 이제 연안 100km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100km 안에 거의 우리 10만 척 선박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내용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외국 항해하는 선박에는 서비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위성과 연결이 되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서비스 공유할 수 있는 그 국제적인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가능성이 있고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연계 기술의 개발이 이제 장기적으로 R&D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주파수를 받으면서 이제 과기부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주파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연계 요청이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면 그 이제 트래픽을 계산해 봅니다. 근데 이게 트래픽이 너무 많이 생기는 서비스는 저희가 연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사실 이제 주파수 할당받은 이제 옆에 이제 과기부의 여유 주파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주파수를 좀 더 받아서 할당을 하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좀 더 빠른 그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난망하고 아까 그 재난망하고 연계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돼 있고요. 이제 문제는 단말기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좀 정해지지 않아서 안 돼 있는데 단말기 문제만 정리되면 다행히 연계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저희가 육상 재난망과 연계하면서 하다 보니 이 보안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연결할 때마다 국정원 보안 심사를 다 받아야 되고 이 사용성에 굉장히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주파수를 더 받는다면 그거는 저희 망과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기 우리 박신철 위원장님 그 수협이 이제 그 어선이 뭐 아까 6만, 7만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어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도 꽤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어떤 자체적인 어떤 대책 같은 거 혹시 뭐 논의하고 계시나요? 어떤? 아마 저기 우리 김성대 사무관이 말한 그 이내비하고 네. 수협의 기존에 있는 어선 안전 정보통신본부하고 아마 연계가 돼 있지 있으면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어차피 뭐 같은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내비가 진짜 활성화되려 그러면 여기 아마 저희 어선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참여율이 얼마 많이 안 되지? 네, 지금 뭐 이제 한 해 동안 문제는 이제 단말기 뭐 라우터가 예, 단말기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라우터 지금 말하는 거지? 3,000척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한 7,000척까지는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수협은 기존에 저기 그 여기 지도에서 있는 것처럼요. 그 각 그 연안의 주요한 사이트에다가 통신국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먼저 뭐 어선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잡고 얼마큼을 잡고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런 이제 정책자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이제 사고가 생겨도 이제 이미 이제 통신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다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아마 이내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좋은 기능이 앞으로 좀 될 것 같긴 한데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내비하고 연계하는 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들이 사고도 가장 많으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뭐 논의됐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어선들이 이제 승선원 중에 뭐 거의 80%가 어선이니까 그분들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이내비라든가 논의에서 이런 것들을 저도 뭐 저기 수협에 있는 그 어선 안전 통신부 담당 과장도 옛날에 그거 제가 많이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해서 뭐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한 수밖에 없죠. 저 우리 박래호 장군님 뭐 네. 길게 좀 뭐 한 5분 정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 준비하면서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참 이렇게 바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좀 대단하시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의 취임 일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 자료를 한 달 전에 임무를 받고 준비를 쭉 하면서 느낀 게 해수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홈페이지나 관련 분야나 토의하고 있는데 해수부 우리 관련 분들이 정말 진짜 아까 바다에 사실 통신망을 깔았다는 거 이거는 참 세계적인 일이거든요. 참 노고와 저도 뭐 국방부에서 근무해봤지만은 사실 정책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은데 상당히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행안부에서도 이제 주무부서가 된 만큼 하여간 그런 파트들. 그다음에 이제 해양청,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소방방재청 이런 분들의 노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출연연이라든가 우리 호서대학교처럼 이렇게 학교 이런 관계가 분들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계화시킬 것인가, 바다 위와 바다 속의 이런 자원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관련 기업이라든가 지자체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해수부에서도 우리 김성재 사무관도 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통신망에 대한 통합, 즉 연동 문제거든요. 이 연동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연동에 대해서 아마도 금년도 사업들이 많이 나왔고 또 추가될 텐데 이런 연동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고 해서 아까 우리 박신철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파트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의 느끼는 거하고 정책에 올라갔을 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제 플랫폼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일부 아마 행안부에서 AI 기능을 넣고 있는 걸로 제가 아마 금년도 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좀 넣어서 저게 우리 선박인지 중국 배인지 또 타 외국 선박인지 북한의 선박 이런 것들 좀 구별도 같이 하면서 바닷속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AI 빅데이터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관제 플랫폼에 대한 이 정부 부처 특히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정부 부처, 지자체, 선주, 그다음에 이제 각종 청 이런 포함해서 좀 공유 체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만이 이것이 더 나은 우리가 인명 구조라든가 이게 골든타임 확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김성희 사무관인데 보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안에 대한 두 가지의 그 아이템을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인터넷이 됐든 어느 통신망에 상관없어요. 그 통신망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에이전트 게이트웨이만 설치하면 그 분들만 이제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VPN 시대가 이제 미국 같은 가고 SDP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면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V가 있는데 V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되겠다. V 쪽에서 풍력 발전이나 타력 발전, 그다음에 이 태양열 이런 것 소형화된 걸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고항인 부총장님께서 진짜 바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데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바닷속의 노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국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바닷속을 완전히 우리가 노드화를 시켜서 바닷속에 100km까지 아마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됐다고 장관님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예. 아니 저기 오늘 장관님 우리가 예. 말씀해 죄송한데 이제 어차피 통합을 하던 예. 아니, 연계를 하던 아니면 필요한 국방상의 어떤 전략적 무슨 뭘 예. 하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스타트를 시키려 그러면은 예. 장군님이 이쪽을 주로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에다가 예. R&D를 이런 주제로 R&D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개를 뽑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하나 결과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예. R&D 그저 뭐 RFP처럼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성하셔서 예. 그래갖고 제안을 하고 예.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이게 예.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 그 저기는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비슷한 거니까 예. 우리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R&D 그 제안서 비슷한 개념으로 예. 한번 정리하시는 게 예. 상당히 현실에 구체적으로 당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호서대학교가 현재 수중통신을 좀 특화시켜서 호서대 수중통신 특화센터를 좀 우리 해수부든지 어디든지 해서 좀 특화되는 그런 센터를 좀 해서 이 통신망들이 진짜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아까 박신철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해상과 수중과 연계된 조난 위치 식별 체계를 좀 더 실증화해서 인명에 대한 정말 고귀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과제를 좀 제목을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좀 사실 좀 졸전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토해 준 게 다시 한번 우리 충남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뭐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다 또 정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끝내기 전에 또 한 번 또 그동안 말씀 못 질문이 하나 하신 네. 있는데요. 이제 그 뭐 센서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해류 같은 게 전부 다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통신 체계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기상청 같은 데서는 있잖아요. 지금 해양 기상이 제일 발달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상청 같은 데는 이제 기상위성도 가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한 4대 기상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위가 기상청이 지금 매년 만들어요. 근데 그 부위 하나에 보면 뭐 거기에 솔라 패널로 이제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그 해수 온도니 뭐 풍향이니 뭐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이렇게 통신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중 통신하고 연결을 하려면 어차피 부위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위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통신 체계 그 자체는 이제 뭐냐면 육상에서는 전자파 통신이고 수중에서는 음파 통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신호 변화만 하면 되거든, L밴드로. 근데 이제 부위가 일단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음파 통신을 하게 이제 되려면 물론 배가 뭐 침몰을 해야지 그 위치를 수중 통신을 통해 가지고 GPS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차피 기상청이나 해수부에서 부위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좀 부위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걸 연결시키면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통신의 발전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그 수중의 기지국 기반 통신망을 개발해서 테스트베드까지 구축해서 시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개발한 거는 그 기지국 하나에서 수중 기지국 하나에서 반경 5km 정도 통신을 하게끔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직경이 한 10km니까요. 예. 10km니까 한 100제곱킬로미터의 기지국이 한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버리지는 부위 하나에서 그런 기지국 3개를 제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위 하나에서 한 300제곱킬로미터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부위를 쭉 설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그 어떤 기상청 부위 이외에도 우리가 선박 안전 관련된 부위라든지 다른 부위들이 해수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위에 그런 통신 장치를 집어넣어서 약간 좀 크게 키워서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위를 확대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요거용으로 다시 구축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거는 한 300제곱킬로미터의 그 부위 하나 정도를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통신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그 전에 그 KBS 한번 뉴스 보시면 나오겠지만 서울 전체 커버하는데 부위 6개면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한 장거리 통신이 이렇게 되게끔 하는데 그 장거리 통신 자체도 사실은 그 1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반경 5km의 가운데 그 기지국이 하나씩 있어서 이 기지국을 통해서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가 오는 구조로 만약에 한다면 그 생각만큼 그렇게 부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위 하나 제작비가 어느 정도? 저희가 만든 거로는요. 부위 하나 제작비가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되게 싼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부위 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V 자체 제작비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예, 거기다가 규모가- 이제 여기 통신 장치 이렇게 놓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됩니다. 어차피 V 안에 트랜스미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파가 들어온 거를 저희는 현재 어떻게 하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어, 음파를 육상으로 자동으로 연결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볼 때 육상 V에는 LTEM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LTE 라우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LTEM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왜냐면 SK텔레콤이 현재 저희 참여 기업으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SK텔레콤 쪽 그 LTEM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LTEM이 통신이 잘 안 되면 LTE로 자동 절차가 되고요. 또 LTE가 또 안 될 경우 위성으로 자동 절차가 됩니다. 멀리 있을 경우에는요. 그 좀 원거리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테스트는 다 저희가 다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재 실용화하는데 뭐 잘하고 계시지만 가장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세계화, 실용화에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육상에 사물 인터넷이 있듯이 이제 바다에도 사물 인터넷에서 IOUT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오브 언더워터 띵스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거를 그 ISO, IEC 워킹 그룹 그 저기 SG41에서 지금 국제 표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중 기지국 기반 수중 사물 인터넷 통신망으로 제안을 해서 이번에 FDIS 최종 그 투표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 다 통과돼서 아마 올 상반기에 저희께 아마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 특허나 국외 특허는 이미 다 22건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개발한 것이 우리가 TRL5 레벨 정도로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지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좀 TRL7 레벨이나 8까지 한번 연구를 더 하면 상용화는 바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 뭐 인도네시아 쪽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석유회사 쪽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바다에 그 석유 시추 이거 하는 거 감시하는 통신망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 타진도 물어오고 이게 많이 향후에는 수영통신 쪽이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성재 사무관님,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되면 결국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이나 이게 V라든가 이게 거의 상용화 단계고 세계 표준으로도 채택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혹시 실무자로서 또 정책 담당자로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나요? 예, 그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해사산업기술 과장님으로 이제 임현택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수중 통신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들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 기술이 발전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 측면에서 국가에서 사업 측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활용성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잘 설명돼야 예산 당국에 이제 그건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얼핏 이제 생각한 게 당장 그 해저에서 무슨 통신할 수요는 그렇게 평상시에는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국방 차원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이제 잠수함이 있으니까 그런 잠수함 감시 체계 같은 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가능하면 그런 거는 굉장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V 제작의 이제 비용이 이제 1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막상 아마 저희 해산정국의 이제 저 표지과에서 이제 V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또 하나 더 생각 든 거는 저희가 지금
해상풍력 발전 허가 나간 단지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위치를 보니까 전 해안에 거의 빈틈없이 오히려 저희 이제 통항로가 문제될 정도로 많은 허가건이 나가 있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약간 원근에는 이제 부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상풍력단지 할 때 그 해상교통 안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의 선박하고도 문제지만 수중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수요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게 하여튼 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2시간 가까이가 흘려서 좀 뭐 아쉽지만 오늘 제 12회 충남 과학기술혁신 포럼 씨앗 포럼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뭐 유튜브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예.